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게 뭐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최고의 산유국이 야 우리는 달러를 받을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지 프리드먼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 흥미로운 거는 언젠간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어떻게 보는지 두 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이 있고요. 100년 후라는 책이 있고, 최근에 나온 레이 달리오가 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더 최근에 쓰여졌어요. 근데 시차의 차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둘 다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지 프리드먼은 조금 더 군사 전략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이 레이 달리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운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요. 역사를 읽어나려고 할 때.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이 레이 달리오를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서 모든 제국들은 쫙 올라갔다가 쇠퇴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로 네덜란드를 얘기를 해요. 그게 네덜란드화가 엄청나게 전 세계 무역의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면서 또 주식회사도 만들었고 하니까 그게 부상을 해요.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기축 통화가 되는 순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가 자기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씨앗을 뿌린 거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빚을 져가지고 자기네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경제는 화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의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쇠락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가 삼각돛과 이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상을 하면은 점점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영국이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인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을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의 인건비가 쌌어요. 인건비가 싼 영국 그 돈으로 배를 건조하면은 네덜란드보다 몇 배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화폐를 다, 그러니까 부를 끌어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마치 값싼 노동력으로 중국이 지난 한 20-30년 동안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부를 키워왔던 것과 비슷한 패턴인 거죠. 그러면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거래가 많이 되면서 기축통화가 이 네덜란드화에서 파운드화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국이 꺾이면은 그 바톤을 달러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받아가지고 또 쭉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기축통화가 된 게 뭐겠어요? 전 세계에서 무역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물건을 제일 사고 파는 게 뭐냐 하면 석유잖아요. 그 석유를 누가 사고 파느냐, 어떤 돈으로 사고 파느냐가 전 세계 경제에 운용되는 화폐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데, 그거를 달러화로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최고의 산유국이 야 우리는 달러를 받을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안보 같은 것들을, 그 혼잡한 중동의 정세에서 미군이 그걸 지켜주게 되어 있고, 호르무즈 해협도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무역로를 이 미군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달러화가 석유를 사고 팔 때 쓸 수 있는 화폐가 됐고, 그래서 기축통화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이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제가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때렸잖아요. 그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라크에서 석유를 생산해서 팔 때 석유를 유로화로 받기 시작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달러 말고 다른 나라 돈을 갖고선도 석유를 팔 수 있게끔 하려는 거를 그 사담 후세인이 시도를 하다가 미국한테 찍힌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석유는 달러로 팔아야 된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라크를 공격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무역량에 어떤 돈으로 주고받느냐. 근데 저는 이분 약간 얘기할 때 이게 반신반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이 엄청나고,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본 것도 중국이 뭐 구축함 10대를 동시에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해상의 무역권을 장악을 해야 돼서, 특히 중국도 엄청난 원유 수입국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송유관 파이프를 인도를 거쳐서 올 수는 없는 거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남중국해도 미국이 다 태평양 함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오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예를 들어 남중국해를 미국이 봉쇄를 딱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중국 경제는 다 스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기면은 재판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국제 무대에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국제 무대에서 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군사력으로 결정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나면은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때 승전 국가가 전 세계의 룰을 다시 평정한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다 지배를 했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근데 영국이 왜 어떻게 하다가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물질적 자원 같은 것들을 미국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미국한테 그 전쟁 물자를 받을 때 조건이 있었대요. 전 세계에 있는 영국이 갖고 있는 모든 항구를 다 미국한테 넘긴다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이 갖고 있던 그 바다의 패권을 다 그냥 일순간에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재정비하죠. 이 두 책에서 얘기하는 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엔도 만들고 뭐 상임이사국 만들고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강대국들 다 빼고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만든 거예요. 거기서 뭐 그 당시에는 미국이 아직 소련이 그 정도로 클 줄 모르고서 소련도 넣고 뭐 중국도 넣고 뭐 이렇게 넣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독일과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을 했던 그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새로운 룰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고 잘 나가다가 그게 꺾이기 시작을 했다. 이 레이 달리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부 갈등이 생기면서 기축통화가 되고 그렇게 막 달러를 막 찍어내고 그걸 활성화시키면은 부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폐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돈이 빨리빨리 움직일 텐데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이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사회 내부의 갈등이 높아지면은 그때부터 쇠락이 시작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보시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양분화되지 않았고 중간지대가 좀 있었는데 중간지대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양극화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들이 그게 나라가 그 망해가는 망조의 시작이다.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두 여야가 그렇게 극명하게 대립을 하면서 완전히 갈라서서 그 둘을 스위치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것도 사실 망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게 남중국해에서 미군하고 중국하고 대결을 해서 군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확실히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중국과 미국의 함대가 진짜 이게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도 수준이냐. 미국을 보통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딴 게 아니고 국방비를 1,000조를 써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밀리터리 덕후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에서 저도 본 건데 항공모함이 전단이 뜨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 한 대 뜨고 뭐 활주로 몇 개 있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 잠수함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구축함도 있어야 되고 초계기도 돌아야 되는 거고 그 하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그 전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건 요번에 속편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탑건에서 톰 크루즈가 핵기지를 공격하러 갈 때 4대가 출격을 하잖아요. 4대가 동시에 거의 출격을 합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거의 한 1, 2초 간격을 두고서 딱 이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미군의 힘인 거예요. 밀리터리 덕후의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있긴 한데 2대 정도 뜨고 끝난대요. 그리고 이게 1분에 이 항공모함이 비행기를 몇 대를 띄울 수 있는가 이걸 둘을 비교해 놓으면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은 아직까지 하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지만은 미국이 개입되는 거는 원치 않을 거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군사력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세를 보는 게 이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의 책이에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게 거의 국방부에 매일매일 1일 보고서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더 군사력 중심으로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국이 계속 장악을 할 텐데 이분은 좀 과격하게 얘기하고 한 1000년 갈 거다. 100년 갈 거다. 그러니까 21세기는 거의 태양 제국의 시대다. 미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2009년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게 미국의 경제 위기가 한번 있은 그 다음에 쓰여진 책인 걸로 아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부상을 하겠지만은 러시아는 20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한번 붕괴를 해서 쪼개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쪼개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레이 달리오는 아니다. 걔네들은 중국은 몇천 년 동안의 제국을 유지했던 자기네들의 자국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쪼개지지 않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자유도도 제한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큰 조직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걸 성공할 거라고 봐요.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인 안정성과 경제적인 발전이 함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봉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성장률이 떨어질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빈부격차가 생기는데 그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를 상쇄할 수 있으려면은 보통 7%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생겨야지만이 사람들이 다 아메리칸 드림 같이 그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그게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농민공 같은 사람들인 거죠.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노동자를 하고
하고 되게 힘들게 살지만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참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70년대 분위기와 비슷한 거죠. 정치적인 탄압이 있고 자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훨씬 잘 사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참는 건데, 그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분명히 이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이 생길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이 동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와 서쪽에 있는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 격차가 생길 거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미래학 책에서는 그래서 동서로 쪼개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내세운 게 1대1로라는 계획안이잖아요. 중국의 내륙 거점 도시들을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그런 고속 기찻길을 뚫어가지고 시간거리를 단축시켜서 공간을 압축하는 효과를 갖고 와서 내륙 도시들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었죠. 실제로 엄청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을 들였고, 그런 고속철도는 미국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우리나라보다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화폐량을, 유통량을 늘리고,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개발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부를 재분배하겠다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꺼지면은 중국 경제가 한번 몰락을 하고 그때 분열이 될 거라고 이 조지 프리드먼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몇몇의 미래학자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조지 프리드먼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언젠간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장악을 하면은 불만이 생기고 또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가 되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토와 러시아를 중간에서 매개체로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폴란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것이다. 실제로 그거는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도 계속 폴란드는 경제 성장을 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되게 위기를 느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엄청나게 또 방위산업 비행기 탱크를 수입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 지역에서 그 군사적인 위치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저자는. 그리고 또 하나가 터키가 이 이슬람 문화권을 통폐합하는 걸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 예상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터키가 앞으로 부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뒤에 스탄자 붙은 나라들 다 이슬람 국가들이잖아요. 그 터키가 이름도 바꿨잖아요, 나라 이름도. 그래서 범이슬람 권역으로 유나이티드 국가를 하나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하고 나서 그 나라까지도 사실은 이슬람권이니까 쭉쭉쭉쭉 동진을 하게 되면은 거의 중국하고 국경을 맞닿는 그런 권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도 또 엄청난 영향권이 될 거고, 이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거가 저는 좀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데,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붕괴됐을 때 그 주변으로 쪼개지는 권역들, 중국의 해안선, 그 다음에 시베리아의 동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주변에 있는 그쪽 영토, 이런 거에 일본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 쿠릴 열도인가요? 뭐 그쪽에 있는 그 소련 반도 하나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형인데, 그거를 만약에 일본이 갖게 되면은 거기에 해저 철도만 뚫으면은 대륙으로 접근을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대륙 진출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한반도를 관통해서만이 대륙 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산하고 일본의 해저 터널을 뚫자고 일본이 계속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북쪽으로 쭉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걸로 크게 부상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조지 프리드먼은. 뭐 저는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만주까지 해서 우리나라 한국어가 통하는 조선족까지 해서 이렇게 영역을, 경제 영역권을 좀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뭐 저와 여러 국뽕 채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뭐 엄청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이 나는데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석유 중심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탱크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띄우려면 석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게 석유인데, 다음 세대에는 기갑부대라고 하는 거가 인체가 그 아이언맨 같은 갑옷 수트를 입고, 여러분들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것 같은 걸 입고, 그것들이 탱크를 대신할 것이다. 근데 그런 거는 석유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전기 배터리로. 다음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면은 석유보다 전기가 정말 중요한 공급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터키하고 일본이 먼저 해가지고 진주만 공격처럼 미국을 기습할 거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시나리오를 뒤에 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는 게 이제 폴란드를 중간에 끼워서 대리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터키 군대가 공격을 하는 거가 발전소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를 타격을 줘가지고 육지로 진격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갑부대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진격을 하는데, 미국은 그때 기갑부대가 어디선가 전기를 구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디서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가 어떻게 발전소를 다 파괴시켰는데 전기를 어디서 구했느냐? 미국은 우주상에다가 발전소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지상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서 그 전술 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구축해놨을 것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분이, 저는 황당무계하지만은 이분이 국방부에다가 이런 거를 다
컨설팅 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미국은 거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석유 베이스에서 전기 베이스로 전쟁을 하려면은 그 정도는 이미 우주적으로 구축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의 골자는 그겁니다. 세상이 발전하는데 병목이 항상 생기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신기술은 세계대전이 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그 새로운 전력 시스템이 그 뒤에 5년, 10년 뒤에 민간 기업에게 내려와서 인류가 그 기술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례를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미국이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전역에 고속도로를 까는데 그 고속도로를 까는 이유가 아이젠하워가 유럽 전장에서 싸웠잖아요. 그때 유럽의 전체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전쟁할 때. 근데 그때 보니까 독일이 동부전선에 있던 군대를 뭐 서부전선으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긴급하게 수송을 해가지고 전쟁하는 걸 보고서 크게 감명을 받고 쇼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뚫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다는 거죠. 전쟁에 사용되었던 인프라를 보고서 민간에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군사기지들끼리 보안상의 그 정보통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가 그게 민간 기업이 쓰게 된 거죠. 한 3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에너지 그리드망을, 그 기술을,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지상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들이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은 상용화되면서 인류가 또 급속하게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흥미로운 하나의 무슨 거의 SF 소설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는 미국이 장악할 것이다, 하나는 중국이 부상하는 새로운 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야나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 분야나 그 관점에서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정말 기분 나쁘게 조지 프리드먼은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딱 하나 나왔어요. 일본이 그때 미국에서 2050년에 전쟁이 졌을 때 한국은 좋아할 것이다. 뭐 그 정도? 거의 뭐 한국은 맹주가 될 거라고 전혀 보질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근데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북동아시아 쪽에서 중국의 힘이 워낙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또 오히려 그거에 큰 피해를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조지 프리드먼은 2030년을 전후해서 한국 남북한은 당연히 통일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은. 뭐 그런 얘기는 워낙에 많이 나왔던 거고, 저 역시도 저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 공간적인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인구의 한계점, 공간의 한계점. 이걸 한번 판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남북한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분열되어 있던 나라가 통일됐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베트남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서도 통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힘은 훨씬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통일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통일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임팩트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오늘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을 두 다른 석학들이 다르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